진짜 어려운 자인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 달라지고 좋아하는 기업을 찾는 것보다 그저 그런 기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업계에서의 현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 정말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조금 한다는 분들이 귀담아 듣는 한 분을 꼽아보라면 바로 오늘 나오신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그룹장님. 저희 누추한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을 또 쓰셔가지고 이제는 뭐 리서치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각돈이라도 저도 하도 오래 시정이 어려워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전화 오셔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가서 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이상한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궁금하고 동일하게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참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한번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 왔습니다. 현재 그 한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짜시면서 작년에 워낙 그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고 실제로 시장은 작년도에 10월 달에 엄청난 충격을 얻어맞았고 1월 달에 2월 달에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그 시장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진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시장을 좀 오래 항상 지나고 나면 놓치는 거 투성이죠. 근데 이제 가장 뭘 놓쳤나 보면 첫째는 우리 시장에서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ROE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ROE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PBR이 올라가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ROE가 올라가려면 소위 이익이 늘면 된다. 어닝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주 가치란 말이 나왔고 그 기대가 지금도 이어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 가장 특징적인 자동차 주식들 막 약진을 하고 은행주도 한번 쏟았었고 한국의 전반적인 대형주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분위기가 좀 상반기에 있었고요. 또한 누가 보래도 미국이죠. 미국 독주의 시대였는데 여하튼 미국의 성장주들이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하니까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테마주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 힘 때문에 위를 열었지만 동시에 무슨 또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다들 또 올라오니까 다들 10만 년짜리 얘기하기 시작하고 3천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다시 말해서 PBR이 한 배를 넘었으려면 PBR이 현재 한 배가 한 2,800 한 중반까지 올라왔을 거야. 넘었으려면 ROE가 그래도 10%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부가 이상 받으려면 20% 자기 자본 이익은 한 10%. 그렇죠. 뭐 자기 자본 이익이 별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데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냐,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냐 이건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위도 막혀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하방이 견고해졌지만 위는 막혀 있으니까 진짜 어려운 자인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 달라지고 또 우리 증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미국 주식 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올라오고 지나고 나면 올라오고. 한국 주식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지만 저도 할 수 없이 말하는 박스권이라는 단어를 또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변할 만한 게 생겼냐?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결론을 제가 항상 그래도 오늘 각동기님 뵈러 오니까 생각했던 게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버핏을 좋아하잖아요. 버핏이 남긴 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현재 가장 좀 도움이 되는 문장이 뭘까 하면 이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간은 훌륭한 기업에게는 친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본질이 이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장은 지수의 높낮이보다 또 기업만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훌륭한 기업, 돈을 버는 훌륭한 기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거고 그저 그런 기업,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기업은 아주 힘든 거죠. 우리에게 투자자에게 적이 되는 그 시장이 이어져 왔고 저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이 심적으로는 물론 잘 되신 분들 되게 좋지만 심적으로 되게 위축될 수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걸 데이터를 몇 가지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 피 할 때 PBR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요번에도 예외 없었어요. 그 4월 19일인가 지수가 막 무너지는데 생각 같아서는 0.9배 깨졌을 때 되면 사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0.9배가 한 2,485, 87? 네네. 이제 2,500 쫙 깨지면 그 레벨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도 한 2,554 정도에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지금 시장은 하여튼 요 정도 오면 하방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여기서 뭘 사냐에 따라서 또 너무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제일 고민되는 거는 그냥 놔두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좀 이 그림에서 좀 보시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강한 계단식 상승을 지금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말 돌아가서 그냥 우리나라의 밸류가 재평가되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평가되어야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항상 쌌었죠. 그렇죠. 이 그림 보다시피 한국의 PBR은 유독 낮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미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일본이요. 우리나라하고 항상 비슷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달라졌어요. 네. 일본이 왜 그랬냐? 일본은 거의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한 밸류업 정책을 썼고 어쩌 우리가 그걸 카피하고 있죠. 가끔들 많이 일본 여행 가시잖아요. 틈나실 때 일본 서점을 가보세요. 기토쿠니야 같은데 네네. 증권서적권 하시면 제일 많이 적혀있는 그 책들이 니사라는 단어예요. 니사. 니사 뭐 전략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일본을 좀 해가지고 니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ISA예요. 니폰 ISA예요. 퇴직금을 어떻게 잘 운용할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좋아졌냐면 결국 밸류업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무슨 얘기죠?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금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이 밸류업으로 한국의 PBR을 확 벗어나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요인되는 것 중에 뭐 다음은 금투세만 얘기하면 사실 더 중요한 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주 가치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투자만 아니라 큰 사람 단위가 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줘야 뭐 배당 투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대주주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더 큰 문제는 상속세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상속세로 해서 무슨 있는 자들의 이익을 뭐 대변하는 게 아니라 뭐 금메이커즈면 60%까지는 늘죠. 맞아요. 6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55%가 우리가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로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밸류가 재평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관건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 흐름을 보고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 이제 어떤 밸류업 흐름. 그렇죠. 그럼 여당 야당 이거를 반대할 수는 없다. 근데 세법 개정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해의 관건이에요. 이게 열리면 우리 지수에 상당히 크게 열릴 수 있다 봐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여전히 정치 논리로 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2월 예산안에서 원래 세법 개정안이 같이 다뤄지거든요.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때 당연히 그 불확실성 중에 금투세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가 배당소득세 또는 인하 또는 분리과세가 있어야 되고 금투세도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ISJ도 개편해야죠. 일본 니사랑 다른 게 뭐냐면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뭐 법인세 가면 상서 증여세 개편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우리 낮았던 PBR 여기서 한국이 드디어 저 왕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너무 뻔해요. 다음 그림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이중 상장 뭐 다 더블 카운트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최근에 되게 고무적인 현상은 지주사들이 막 움직였던 거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지주세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면 주주한 몇 배나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싸죠. 너무 싸죠. 말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농담처럼 KCC 같은 회사 보세요. 그 물산 가치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평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낮은 디스카운트의 ROE와 배당 두 개인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10년 평균 보면 거의 전 세계 꼴찌예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놀랍게도 우리가 무시하는 중국보다 낮습니다. 중국이 30이에요. 우리가 24.7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 말했던 ROE 10% 이상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ROE가 10% 이상 가려면 기업이 돈만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주에게 내놔야겠죠. 자본을 줄여줘야겠죠. 자본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줄여야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미국의 자본주의 특징은 결국 그걸 갖고 올라갔던 건데 평균 주주 활용인데 이거 다 합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낫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알고 홍콩보다도 훨씬 낫더라고요. 이 자료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역할이었냐? 제가 이제 이건 막 오늘 이거저거 가져오느라고 했는데 이게 그림 뭐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시장의 주식 상승률보다 시총 증가율이 컸어요. 네.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자금만 조달한 거예요. 네, 물타기, 상장, 뭐 표현 그러니까 근데 쉽게 말해서 IPO. 네. 이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데이터가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코스피 수익률, 코스피 어쩌면 돈을 버는 것과 네. 시가총액 증가율을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또 다른 말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상속 증여세 높으니까. 그렇죠. 자금만 조달한 거예요. 시장에서 자금만 조달하고 나머지 주주 가치? 네. 그건 개소리야. 이러면 뭐 최근 바로 비근한 뉴스가 LG 화학이 지금 NCC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네. NCC를 딴 데하고 합병하자고까지 얘기했으니까 LG 화학은 완전히 녹마가 되는 과정인데. 원래 LG화학이 2차전지랑 다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시 빼가지고 엔솔로 넘겼는데 사실 지분은 대부분 다 대주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따지다 보면 결국 이 주로 자금 조달 창구로 쓴 거죠. 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건 가장 시작은 이 사람들 욕하기를 떠나서 탈축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상속에 관한. 상속에 관한 탈축을 만들어줘야 뭔가 이거의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 고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지금이야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이제 약간 또 오늘 방송 원래 가서 했던 그림이에요. 연합뉴스인가 어디 가서 제가 그때 밸류업으로 3천 간다고 할 때는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네네.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한국에서 PBR 낮은 업종 기업들을 잡으면 아까 그저 그런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저 그런 기업에 우리나라 딱 뛰어노는 게 유통 유치들 있잖아요. 안 좋죠 지금. 의료회사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뭐 운송회사들은 어떡할 것이며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서서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는 게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변화에 갈 텐데 우리나라는 정말 고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에는 돈을 막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많았어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다시피 순연금 상태 기업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했지만 훌륭한 기업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주주환원 석대 주주환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주던 뭐 해야 돈을 벌고 네네. 회사가 단단해야 네네. 주주 가치 정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도 자기 뭐 이렇게 그쵸. 어떤 식으로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런 기업들이 저희 그 PBR 1보다 적은데 순연금 기업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은 아까 말했던 니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랑 다른 게 일본은 좀 노년층들이 돈이 많아요. 네, 현금이. 그렇겠죠. 네. 성장 시대의 우리의 50대에 비해서 일본의 50대가 훨씬 돈이 많은 것 같아요. 60, 70대가. 네네. 걔네들은 그 돈이 있는 걸 세제 혜택을 주면 투자를 했던 거죠. 네네. 그게 있고 또 하나 기업들도 돈이 많았어요. 기업들도 왜냐면 불황이라 우리가 계속 돈을 내피해서 써가지고 잘 최저의 구조.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네. 갑자기 어느 날 밸류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냐도 따져보는 그런 시장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대 버핏 얘기를 왜 상기해 드렸냐면 그저 그런 기업은 밸류업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PBR이 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하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을 찾는 것보다 그저 그런 기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피해하는 기업,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비율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그런 기업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말하면 금리를 감당 못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네네. 일상이 어려운 거는 그런 기업에 잘못 걸리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려운 거야. 네. 이 시장이 왜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겠다도 중요한데 네. 잠재적 폭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폭탄 피하기도 매우 어려운. 뭐 제가 주제 넘은 건지 모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제일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오늘 혼자 너무 독단을 진행하는데 제일 아쉬운 게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는 가계의
여력이 상당한데 한국은 가격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민인 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담은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왜 떨어지냐? 돈이 없으니까 애를 못 낳는 거겠죠? 노인들이 왜 노인 빈곤이 커질까요? 이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계가 잉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경기가 좋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돈을 많이 쓰는 성향도 있지만 일단 돈이 있는 거고 일본도 이게 됐던 거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일본의 정부는 거의 너무 부채가 많지만 개인은 상당히 부채가 낮았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는 뭐 정부도 이거 부채가 낮은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거 공공기관 부채 합치면 그렇죠. 이게 달라요. 허그 같은 이게 사실 난리 났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데 제일 중요한 가계 부채는 동일한데 우리나라가 100이 넘어요. 내 아래에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 혈압이 생기잖아요. 제가 혈압 환자여서 약을 먹으니까 전에 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 제가 가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금융을 물어보시고 제 진료 시간이 좀 길어져요. 대학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금리가 뭡니까 저한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했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혈압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고혈압도 안 좋고 저혈압도 안 좋은 적절한 금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혈압이 되니까 고혈압이 되면 모든 장기들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신장도 무너지고 장기들이 혈관도 무너지니까 점점 장기가 악화돼가지고 결국 인간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우리가 그 높은 금리를 못 견디는 체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처럼 비만이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 금리에서 가게들은 점점 힘들죠. 점점 빚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책 효과도 되게 줄 수가 있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경기는 좋아, 수출 경기는 좋은데 내수는 박살인 거야. 지금 수출 경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내수 경기를 누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누가 어떤 정책이 나와도 전 상관없어요. 돈을 부담 상하고 한데 이 과연 우리 내수가 살겠는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수 경기가 살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문제가 이거야.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겠는데 정말 이창용 총재님의 말을 듣다 보면 정부 말대로는 하지 않지만 연준 말은 듣는다. 연준의 영향력 속에 있다.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제10년금을 보고 있고 왜 미국 기준금리가 5.5인 걸 보고 있는 거냐면 걔네가 금리를 낮출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의 한국은행에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상황은 환자여서,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건강한 환자예요. 이 그 금리에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체력이 좋은 거죠. 또 우리는 이 금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고금리 환경이 더 이상 이어지면 개인이 못 버티는 개인이 나올 것이고 못 버티는 자영업자가 나올 것이고 못 버티는 기업이 나왔죠. 다시 저 원래 제목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런 개인이나 그저 그런 기업은 되게 힘들어지고 훌륭한 개인이나 훌륭한 기업은 돈을 더 벌게 되겠죠. 이게 참 더러운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우리의 현재 체력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계속 제가 장이 좋다 나쁘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게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제인데요. 한국이 체력이 약해졌다는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요새 가장 놀랬던 현상이 그래도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94년에 들어왔으니까 30년 됐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글로벌 대비 한국 시가총액은 결국 환율의 함수라는 그걸 계속 주장해 왔었고 진짜 잘 맞았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워낙 강해지면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한국이 환율이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 비중이에요. 잘 보시면 제가 정확히 보면 한국의 비중이 옛날에는 1%인가 2%가 딱 정수로 떨어졌어. 2%였나? 1%였나 그랬는데 2%겠죠. 2%였을 거예요. 그게 한 1.6까지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드러난 거예요. 보시면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막 지수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 같잖아요.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체적인 체력이 지금 뭔가 뭐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한 1,100원 맡은 가는 동안 우리가 체력이 강해지면서 1,100원을 갔었죠.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 있어요. 환율이 하단이 한 1,250원에서 1,300원 사이인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옛날 1,150원이 우리 중립이라는데 느낌에 1,250원도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죠. 1,300원 깨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언다 이러다가 위가 열리겠죠. 1,400원이 아니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은 정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금리를 다시 못 내게 되면 네. 그저 그런 개인은 더 힘들어지고 그저 그런 자영업자는 망할 거고 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네,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꼭 상황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여기서 이걸 벗어난 걸 투자를 해야겠는데 네. 본질적으로 한국 전체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삼성전자 이렇게 좋아지는데 한국 증시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덫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환율 문제를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경기라는 게 경착륙, 연착륙, 무착륙인데 미국이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연착륙 사는 꽤 많아요. 네. 근데 노랜딩은 사실 이 금리에 이 물가에 노랜딩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각도님 이게 말이 안 이해가시고 되는 거죠.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거죠. 되는 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예요. 이 금리를 버틴다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미국 애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다음 그림이에요. 와 이거는 네. 미국의 성장률은요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얼마 전에 라가도가 나와서 막 강하게 얘기했나 우리 금리 내릴 거야 어쩔 거야 내려야 돼 우리는 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예, 지난주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미국은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생각해보시죠. 이 미국처럼 큰 나라가 2024년 작년에 지금 전망치가 지금 현재 2.1 이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 봤더니 거의 2.5던데요. 네, GDP 나오고 계속 올라가요. GDP 나오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블룸버그 전망치를 갖다 쓴 건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선 통제가 그러니까 계속 달러가 가지면 우리 달러 인덱스랑요 별거 아니에요. 그림 안 가져왔는데 달러 인덱스랑 미국채 10년 같이 그려놓으면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금리가 안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증시에도 해당돼요. 미국 그 강한 미국의 국채 10년이 더 올라가요. 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한 5% 된다고 치면 5%면 좀 솔직히 무형 자산 5%. 어렵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거 다 빼고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돈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토인 달러로 채권이 네. 5% 이상을 줘요. 네. 그게 5%면 어떤 미국의 채권은 또 따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럼 물가 연동차라도 하면 되죠. 물가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투자의 우리 수단이 생기니까 대척점에 있는 주식들이 약간 최근에 미국 그 성장률이 흔들린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네네네. 뭐 다른 거 생각 성장률 좋죠 지금도 MBA 좋은데 왜 저렇게까지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솔직히 바뀐 거 없어요. 네네. 그냥 야 이 금리가 유지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가 내려오려면 미국이 부러져야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려온다면 그거는 옛날에 이제 미국은 과거에 미국의 금리를 내려오기 시작하면 급하게 내렸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나오는 거야? 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뭐 어디가 부러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워낙 어떤 지점장이랑 편하게 각도기념을 먹으니까 지점장이랑 얘기할 때 전에도 제가 우리 PF 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회의체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분양가가 안 내려오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약간 주제에 벗어나는 거지만 핵심은 원자재 가격이 아니에요. 인건비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뭐 중대재해법, ESG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하튼 공기가 길어지고 야간 공사 같은 거 못 하잖아요. 52시간 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인건비 문제가 이번에 물가를 스티키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임금이 좋으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소비가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인플레가 유지되면 실질소득은 안으로 내려가겠죠. 거기로 넘어갈 수도 있으면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부러지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옛날에 교과서에 배웠던 코스트 푸시적 성격이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림은 미국의 M7 보면은 이익이 올라갔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익이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거는 결국 매크로한 이유였어요. 그럼 매크로한 이유로 들어가면 이제 약간 미국에 들어가면
사실 미국의 고용 문제 전에도 여기 가져왔던 건데 정말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자들도 했던 얘기인데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던 게 대부분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이게 구인 구직비율이 내려왔는데요. 1.4예요. 한 사람당 직장이 1.4개입니다. 한때는 2개까지였었습니다. 그때 거의 미쳤던 거죠. 네.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게 좀 경기가 좀 주춤해지면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서 일자리가 더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래 고용이 많이 되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 하는데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경제학자들을 우리가 투자를 뭐하라 욕을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왜 그랬는지 설명해 줘서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뭐 이거 경제학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네. 결국 계속 핵심은 최근의 고용 문제의 핵심은 실업이 낮은 거는 수요가 늘어서 수요가 낮은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서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그 장벽을 치면서 그쵸. 이민을 막았던 게 이제 누적되어서 그쵸. 영향을 미친 게 하나 있고 코로나 있으면서 맞죠. 사람들이 이제 나간 사람들이 아우 나 일 안 해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문을 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네. 또 하나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한 거죠. 네. 근데 돈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 플로리다 같은 데 돈 쓰며 살고 있는 거고.